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두 아들의 엄마이자 한 며느리의 시어머니인 60살 된 여성입니다. 큰아들은 결혼해서 자기 가정 꾸리고 살고 둘째 아들은 대학을 미국으로 가더니 거기서 놀러 앉아 살고 있네요. 그래서 가까이서 사는 큰아들 부부와 자주 왕래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요즘 며느리가 제게 애교를 떨며 건강기능식품을 사다 주곤 하는데요. 저는 그런 며느리를 보면 이상하게 왜 겁부터 나는지 모르겠어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말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참 여러모로 대단한 아이예요. 가족들을 충격에 빠뜨렸다가도 또 가족들을 놀라게 하는 아이랍니다. 제 아들이 처음 며느리 되레를 데려왔을 때 저는 너무나 좋았어요. 지금껏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밝음과 웃음이 집안에 한가득 피어났거든요. 그전까진 정말 절간처럼 조용한 집이었기에 며느리의 등장이 너무나 반가울 수밖에 없었죠. 제 남편과 큰아들로 말할 것 같으면 로봇이라고나 할까요? 무표정한 얼굴에 말투도 로봇 같고 말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게다가 다른 사람에겐 관심도 없고요. 그나마 둘째가 좀 나았었는데 둘째는 먼 타지에 있으니 제가 외로움을 많이 탔네요. 그러던 중 큰아들이 며느리와 만나기 시작하면서 조금 사람 같아졌습니다. 강철 같은 얼굴에 웃음기가 돌더니 사람처럼 굴다가 장가를 가더군요.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고 했던가요? 원조 로봇이던 남편 역시 며느리가 들어오니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죠. 결혼 31년 만에 두 번째로 느껴보는 훈훈한 가정 풍경이었네요. 첫 번째는 바로 제가 큰아들을 가졌을 때였는데 그때 남편 표정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결혼 전까지도 이 남자의 무표정만 보다가 결혼을 했는데 제 임신 소식에 하얀 이를 드러내며 웃었거든요. 하지만 그런 환한 미소는 그때가 거의 마지막이었어요. 둘째를 가졌을 땐 아주 희미한 미소만 보았거든요. 30년에 한 번 필까 말까한 웃음꽃을 며느리가 또 한 번 피워준 거였습니다. 며느리는 애교 덩어리에 참 싹싹하고 정이 많은 아이였어요. 며느리의 친화력이 대단해서 저도 금세 편하게 며느리를 대할 수 있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목욕탕에 같이 갈 정도였으니 말 다 했죠. 결혼 후에도 우린 참 사이가 좋았습니다. 주말이면 경치 좋은 카페로 놀러 다니고 1박 2일로 펜션에 다녀오기도 했어요. 며느리가 주말 계획 짜는 걸 좋아해서 펜션이며 리조트며 자주 놀러 다녔죠. 애교 많은 며느리 덕에 무뚝뚝한 남편도 말을 한마디라도 더 하곤 했습니다. 아버님, 저번에 보니까 범짬바가 다 낡아서 지퍼 끝이 망가졌던데 저랑 오늘 같이 쇼핑 가요. 난 불다. 그러지 말고 같이 가요. 아버님 오늘 뭐 약속 있으세요? 없다. 그럼 콧바람도 쐴 겸 같이 백화점 다녀와요. 우리 아버님은 피부가 좋아서 파스텔톤 색상도 잘 받으시겠다. 아버님, 제가 의상 디자인과 나온 거 아시죠? 제 전공 살릴 기회 한번 주세요. 아버님 옷 제가 골라드리고 싶어요. 같이 나가요. 그래. 알았다. 주말엔 집 밖에도 잘 안 나가고 쇼핑이라면 질색하는 남편이 며느리 말에 나갈 채비를 하더라고요. 워낙 애교 많고 사근사근하니 무뚝뚝한 시아버지도 움직이게 만드는 며느리였어요. 안부 문자부터 틈만 나면 전화하는 며느리를 어느 시어머니가 싫어하겠어요. 더군다나 사막 같던 집안 분위기에 오아시스 같은 며느리였으니 저 또한 며느리와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좋았습니다. 숨통이 좀 트인다고나 할까요? 저와 물건 보는 취향도 겹쳐서 쇼핑하는 재미도 있었어요. 처음 아들 신혼집에 집들이를 갔는데 눈이 휘둥그레지더군요.
아들 집에 들어서자 금색과 흰색의 조화로 집이 엄청 고급스럽게 꾸며져 있는데 얼마나 예쁘던지요. 이게 갤러리인지 카페인지 집인지 구분이 안 가더라고요. 나도 이런 집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저와 보는 눈도 비슷하고 꾸미는 걸 잘하는 며느리를 보면서 흐뭇했습니다. 내 아들이 깨끗하고 예쁜 집에서 살겠구나 싶었죠. 며느리가 미대를 졸업해서 그런지 감각이 남달랐어요. 그런데 그땐 미처 생각하지 못했네요. 이렇게 꾸미기까지 전부 돈이 든다는 사실을 말이죠. 여러분, 동물 중에 가장 사치스러운 동물이 어떤 동물인지 아시나요? 그건 바로 사자입니다. 왜 사자인 줄 아시겠죠? 이거 사자 저거 사자 하잖아요. 며느리를 1년쯤 겪어보고 나서 제가 며느리에게 지어준 별명이 사자입니다. 사치의 왕 사자요. 시부모인 우리들 옷과 선물을 챙기는 며느리는 효부인 줄 알았지만 알고 보니 쇼핑 중독이었습니다. 주말마다 시부모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는 줄 알았던 며느리는 알고 보니 주말마다 예쁜 카페에 앉아서 플렉스라고 하나요? 그것도 능력 있는 사람이 할 때나 플렉스죠. 저는 돈지랄이라고 부릅니다. 암튼 돈을 물 쓰듯 하는 거였어요. 카페에 2시간 앉아 있는데 비싼 빵과 음료로 7, 8만 원을 쓰는 며느리였죠. 그래도 아들과 사이가 좋은 데다 성격이 모난 아이는 아니어서 크게 문제 삼지는 않았어요. 자기도 생각이 있으면 적당히 삼지끼며 살림하겠거니 했죠. 하지만 카페 음료값에 주말마다 쇼핑하다 보면 티 한 잔을 사주더라도 나가는 돈을 무시 못하겠더라고요. 결국 어느 순간부터 며느리의 방문이 달갑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초반에 몇 번은 며느리가 계산한 적이 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우리 부부가 계산하는 걸 당연하게 여겼거든요. 그래서 아들에게 넌지시 말했어요. 주말엔 우리도 바쁘니 너희끼리 놀아라 라고요. 물론 자식들에게 쓰는 돈이 아까운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매주 토요일 일요일에 방문하다 보니 8일만 계산해도 하루에 돈 20만 원씩 우습게 쓰니 그 비용이 만만치 않았죠. 남편도 일찍 은퇴를 하고 돈벌이가 없는 마당에 사치스러운 소비가 우리 가족과는 맞지 않았거든요. 처음엔 2손 가득 과일과 고기를 들고 오는 며느리가 고마웠는데 그게 사실 어디 받기만 해서 되나요? 다시 2손 가득 들여보내려니 우리 노부부 허리가 휘겠더군요. 그래서 조금 소비를 줄이자는 마음에 아들에게도 넌지시 말했어요. 명절도 아닌데 우리 집 올 때마다 그렇게 뭐 많이 안 사와도 돼. 저도 괜찮다고 말했는데 수진이가 빈손으로 가면 자기 마음이 불편하다고 챙기는 거예요. 베풀고 나누는 것도 좋지만 정도껏이어야지. 너희 맞벌이도 아니고 너 혼자 회사 다니는데 생활비 감당은 되니? 내가 저번에는 수진이가 한 달간 우리한테 쓴 돈 대충 계산해봤는데 그게 좋게 100만 원은 되더라. 그리고 우리가 받기만 할 순 없으니 더 얹어서 돌려줘야 되잖아. 수진이한테 옷이니 신발이니 사준 거 계산해보니까 150만 원 되더라고. 그동안 챙겨준 건 너무 고마운데 이젠 그만해도 돼. 나중에 명절이나 생일에나 좀 챙겨줘. 알겠어요. 사실 진작 그렇게 말했는데 수진이가 엄마 아빠 잘 챙겨주고 싶은가 봐요. 근데 솔직히 저도 좀 부담스러워요. 지난달에 월급보다 쓴 돈이 더 많더라고요. 수진이한테도 잘 얘기해 볼게요. 그래. 너희도 애 낳으면 돈 들어갈 때 많을 텐데 지금부터 열심히 저축해놔야지. 그렇게 대화를 나눈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무렵이었습니다. 일주일에 2~3번씩 방문해서 수다도 떨고 놀고 가던 며느리가 연락도 뜸하고 집에 온다는 소리도 없더라고요.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를 하던 애가 연락이 없으니 걱정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은 제가 밥 먹으러 오라고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며느리가 전화를 안 받길래 아들에게 연락했어요. 아들이 알겠다고 하고 저녁에 왔는데 며느리는 안 왔더라고요. 수진이는? 오늘 저녁에 약속 있다고 못 왔어요. 아들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아들만 저녁을 먹였습니다. 그리고 집에 보낼 때 반찬들을 바리바리 싸서 들려보냈어요. 주차장까지 내려가서 반찬들을 차에 실어주려고 트렁크를 열었는데 트렁크에 골프백이며 테니스 라켓이 한가득 차 있더라고요. 너 골프 배워? 아, 제 거 아니에요. 그럼 누구 거야? 수진이 거요. 동생 친구들이 다 골프 쳐서 자기도 해야 된대요. 아, 그렇다고 대답하는 아들이 한숨을 쉬는데 이 녀석이 제게 말 못할 무슨 고민이 있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물었죠. 너 요새 무슨 일 있니? 아니요, 없어요. 없는 게 아닌데. 왜? 무슨 일인데? 혹시 오늘 수진이 안 온 거 무슨 이유 있는 거야? 그러자 아들이 우물쭈물하며 한마디 하더군요. 별건 아니고 요새 돈 좀 아껴 쓰라고 했더니 삐졌나 봐요. 삐져? 실은 제가 생활비 관리 직접 하기로 했거든요. 안 그러면 파산할 것 같아서. 그동안 며느리에게 살림을 맡겨왔던 아들이 경제권을 모두 가져간 모양이었어요. 월급을 며느리 통장에 모두 넣어주다가 안 되겠다 싶었는지 자기가 직접 관리하겠다고 딱 생활비 200만 원만 떼어준다는 거였습니다. 나머지는 아들이 관리하고요. 그랬더니 며느리가 화가 나서 요새 서로 말도 안 한다는 거였습니다. 이날도 저녁 먹으러 오라고 했다는 말을 전했는데 자기는 안 간다고 해서 혼자 온 거라고 하더군요. 저는 아들에게 지혜롭게 사이 잘 풀라고 얘기해주고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 후로도 사이는 안 풀어진 건지 며느리에게 안부 문자 하나 안 오더라고요. 결국 제가 며느리에게 먼저 문자를 보냈습니다. 잘 지내냐는 그 흔한 안부 인사였어요.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지? 그렇게 잘 지내진 못하네요. 어머님은 잘 지내시죠? 며느리 답장에 전화를 해보았어요. 며느리가 그러더군요. 요즘 잘 못 지내? 무슨 일 있니? 어머님, 혹시 어머님이 지성씨 시켜서 저 생활비 외에 주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예, 난 그러라고 한 적 없어. 그래요? 전 또 어머님네 다녀오고 나서 지성씨가 카드 내놓으라길래 시키신 줄 알았네요. 아니면 말고요. 근데요, 어머님. 저 솔직히 결혼하고 나서 되게 자존심 상해요. 그래서 우울증 와서 정신과 상담도 받고 왔어요. 이건 또 무슨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저는 차분히 무슨 일이냐고 물었죠. 제 친구들은요, 남편들이 월 1,000만 원씩 벌어도 생색은커녕 그 돈 전부 아내들한테 맡긴대요. 그런데 지성 씨는 300만 원 조금 넘는 그 돈도 저한테 다 주기 아까운가 봐요. 그러면서 저한테 돈 아껴 쓰라는 말만 반복하는데 저 정말 스트레스 받아요. 꼭 제가 상임도 제대로 못하고 돈도 안 벌어온다고 구박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설마 지성이가 그렇게 생각하겠니? 그리고 돈은 아껴 써야 나중에 정말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거야. 지금이 제일 저축하기 좋을 때기도 하고. 그러니 너무 나쁘게만 생각 말고 살림 공부한다고 생각해. 며느리는 제 대답이 마음에 안 드는 눈치였어요. 다음에 밥 먹으러 오라고 말하니 그러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통화를 끝냈습니다. 며느리와 통화한 일을 남편에게 말하자 남편은 묵묵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원래부터 워낙 감정 기복도 거의 없고 말도 적은 사람이라 딱히 이렇다 저렇다 자기 생각을 말하는 법이 없었어요. 다 듣고 나서 딱 한마디만 했죠. 지들이 알아서 하려 맵도. 그러다 제 생일이라
아들 집에서 모이게 되었습니다. 제 생일이지만 제가 아이들을 불러서 밥 한 끼 해먹이려고 했어요. 그랬는데 며느리가 기특하게도 제 생일상을 차려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혼자 음식 준비하려면 힘들 것 같아서 제가 아들과 며느리가 둘 다 좋아하는 소갈비찜을 해서 가져갔죠. 아들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 앞에 도착했는데 옆집과 아들 집 현관문 사이에 커다란 택배 박스 여러 개가 높이 쌓여 있더라고요. 아들이 문을 열어주길래 들어가면서 저는 별 생각 없이 말했습니다. 옆집이 이사 가나 보네. 박스가 잔뜩 쌓여 있는 게. 그러자 아들이 멋쩍은 듯 그러더군요. 그거 우리 거예요. 뭐? 무슨 택배가 이렇게 많아? 아들 녀석은 대답 대신 수진이를 흘끔 보고는 택배 상자를 작은 방으로 들여오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준비해준 생일상은 생각보다 조촐했어요. 미역국, 콩나물 무침, 김치, 잡채가 다였습니다. 그래도 결혼한 초보주부가 이 정도 했으면 됐지라는 생각이었어요. 절 생각해서 신혼집에 초대해준 것만 해도 감사할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참 희한하게 잡채에 어떤 채소나 고기도 들어있지 않더라고요. 보통 당근, 양파, 부추나 시금치 같은 것에 채썬고기를 넣고 볶잖아요. 그런데 당면 말고는 아무것도 없더군요. 그래서 제가 별 생각 없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잡채는 처음 보네. 아, 잡채요? 실은 재료 살 돈이 부족해서 당면만 간장에 묻혔어요. 생활비가 빠듯해서요. 어머님 생신이라고 해도 돈을 막 쓸 순 없잖아요. 휴. 그러면서 며느리가 보란듯이 한숨을 크게 쉬더군요. 그러자 조용하던 아들이 한마디 했습니다. 그럼 저 택배를 시키지 말고 잡채 재료 샀으면 됐잖아. 저건 내 스트레스 해소용이라고 말했잖아. 내가 정신과 상담 가서 1시간 상담받으면 비용이 얼만 줄이나 알아? 우울증 상담받느니 돈 아낄 겸 이렇게라도 혼자 풀겠다는데 당신은 그것도 이해 못해줘? 며느리가 감정 섞인 목소리로 말하는 바람에 저와 남편은 조금 당황스러웠네요. 생일상 차려준다고 불러놓고 아들과 며느리가 찬바람이 쌩쌩 불었으니까요. 오늘 생일이라고 저와 남편을 부른 것도 혹시 일부러 이런 모습 보여주려고 불렀나 싶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식사하는 내내 며느리는 계속 불평불만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어머님, 제가 어머님 생신 제대로 챙겨드리고 싶은데 어머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요즘 좀 궁하잖아요. 생활비가 얼마 안 돼서 그 돈으로 차리다 보니 좀 빈약한 생일상이네요. 어머님이 이해 좀 해주세요. 아니야, 이 정도면 훌륭해. 수진이 네가 요즘 알뜰하게 살림하느라 애썼겠네. 고맙게 잘 먹으마. 네. 그리고 선물은 스카프 준비했어요. 백화점에서 세일하길래 10,000원에 주워왔는데 마음에 드세요? 주워왔다는 표현이 제 기분을 상하게 하더군요. 참 말이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 말이에요. 어머님 드리려고 예쁜 스카프 하나 사왔어요 라고 하던지 저렴한데 예뻐서 골랐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주워왔다니요. 제가 거지인가요? 주워온 물건 밖에요. 주워와? 어디 바닥에 떨어져 있던 거 주워온 거야? 하하하. 10,000원짜리든 얼마짜리든 수진이 네가 생각해서 사다 준 게 고맙지. 솔직히 가격을 떠나 선물을 받으면서 며느리의 태도에 기분이 묘하게 나빴지만 저는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며느리의 속이 뻔히 보였지만 모른 척 모르쇠로 대하고 있었어요. 제가 별 반응이 없자 며느리가 자기 속마음을 더 어필하더라고요. 근데요 어머님,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돈 관리도 해봐야 늘지 않을까요? 제 친구도 처음 결혼하고 한 1년은 살림 잘 못해서 돈 흥청망청 썼는데 지금은 완전 살림 고수 됐대요.
일주일에 10,000원으로 장 봐서 밥 해먹기도 하고 그러는데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 중이에요. 그런데 그 친구가 이젠 저금도 하고 투자도 하나 보더라고요. 이제 완전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 기부인으로 통해요. 저축도 많이 해서 벌써 결혼하고 모은 돈이 1억이 넘는데요. 저도 그렇게 해보고 싶은데. 그래, 수진이도 그렇게 해봐. 좋은 건 배우면 좋지. 그러자 며느리가 입을 삐죽거리며 말하더군요. 저도 그러고 싶은데 이 사람이 절대로 저한테는 경제권 못 준대요. 어머님이 설득 좀 해주세요. 그 얘길 우리끼리 있어도 얘기해. 그래, 그런 건 둘이 잘 상의해서 결정해라. 며느리가 그치지 않고 몇 마디 더 꺼내자 아들이 딱 잘라서 그만 얘기하라고 하더군요. 며느리가 입이 대빨 나와서 툴툴거리는 바람에 저와 남편은 불편한 자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날 일로 며느리의 속마음을 대충 알게 된 것 같았어요. 돈을 마음껏 쓰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가득하다는 걸 알게 되었죠. 하지만 그건 제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니 지들이 알아서 하게 냅두고 지냈습니다. 그렇게 또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갔어요. 여전히 아들이 경제권을 갖고 생활하는 듯 하더군요. 그렇게 결혼한 지 1년쯤 지났을까 어느 날 며느리가 황당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명절날 다 같이 모여 TV를 보고 있을 때였어요. TV에 아기들이 나오는 프로였는데 그걸 보던 며느리가 그러더군요. 쟤들은 좋겠다. 태어나자마자 부모가 부자라.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던 며느리가 그러더군요. 어머님, 죄송해요. 과일 먹으며 TV를 보다가 갑작스런 며느리의 말에 모두가 며느리를 쳐다보았어요. 뭐가 죄송해? 아무래도 저희는 아기는 못 가질 것 같아요. 아버님, 어머님 두 분 다 아기 좋아하시는데 그 기대에 부응 못할 것 같아서요. 왜? 무슨 문제 있어? 제가 아들을 쳐다보자 아들도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이더군요. 요즘은 애도 돈이 있어야 키우잖아요. 저희 간신히 입에 풀칠하면서 사는데 애는 사치인 것 같아서요. 그 말에 아들이 고개를 푹 숙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자 조용하던 남편이 한마디 했어요. 아이, 너 회사 그만뒀냐? 아니에요, 그런 거. 그런데 이게 무슨 소리야? 굳이 그런 얘기를 명절에 와서 꼭 해야겠어? 내가 뭘 어쨌다고. 어머님 아버님도 손주 기다리실 텐데 아실 건 아셔야지. 그래야 괜한 걱정 안 하시지. 저 이제 일자리 알아보고 있어요. 하루라도 빨리 취업해서 돈 모아야 아기도 빨리 갖죠. 어머님도 제가 아기 갖는 것보단 돈 버는 게 더 좋으시죠? 참,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지 너무 기가 막히더군요. 아직 생기지도 않은 손주 문제로 협박 아닌 협박을 당하는 기분이었네요. 저도 오기가 생기니 곱게 말이 안 나갔습니다. 그게 좋겠구나. 나이만 먹었다고 다 어른인 게 아니잖니. 사회생활 하다 보면 더 어른스러워지겠지. 그때 가서 아기를 갖던 말든 니들이 잘 결정해. 그리고 나도 자식들한테 유산 정리 미리미리 해두려고 했는데 굳이 손주도 안 낳았는데 미리 할 것 없겠구나. 둘째도 만나는 여자 있는 것 같던데 걔들이 결혼해서 먼저 손주 낳으면 걔들한테 먼저 정리해주던지 하마. 니들은 5년이든 10년이든 천천히 계획 세워서 잘해보렴. 제가 며느리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그렇게 한자 또박또박 말을 하니 며느리 얼굴에서 미소가 싹 사라지더군요. 심지어 코옆에 얼굴 근육은 떨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며느리도 지지 않고 말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좀 천천히 결혼할 걸 그랬어요. 돈도 더 벌어놓고 했어야 했나 봐요. 이 일랑 결혼하느라 제가 일터에서 멀어져서 일도 그만두고 시집 왔더니
취업 자리 알아보기가 쉽지도 않네요. 그러게 말이다. 뭐하러 빨리 결혼했니? 마음속으로는 차라리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지 말지 그랬니?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꼭 참았네요. 며느리는 우리 집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 같았어요. 예쁜 걸 보면 사야 하고 집도 계절별로 예쁘게 꾸며야 하니 아주 부잣집에 시집 갔어야 했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 애가 우리처럼 평범한 집에 시집을 왔으니 모든 게 못마땅했을 겁니다. 게다가 씀씀이 감당이 안 돼서 아들이 경제권도 뺏었으니 제 딴에는 화도 났겠죠. 명절날 아이들을 일찍 보내고 나자 남편이 제게 그러더군요. 아, 애들 앞에서 왜 감정을 몰고 그래? 당신답지 않게. 지들이 알아서 하게도. 아니, 그럼 손주 갖고 협박하는데 화 안 나요? 당신도 손주 빨리 보고 싶어 했잖아요. 게다가 우리 아들은 그런 애 만나서 무슨 죄냐고요. 수진이 걔 그렇게 안 봤는데 진짜 단돌하네. 어디 감히 시부모 앞에서 애를 갖네 안 갖네 결혼을 천천히 하네 어쩌고 그런 소리래요. 그게 우리 아들이랑 결혼한 게 마음에 안 든다 그 말이잖아요. 아, 지성이 똑똑한 애야. 우리가 거들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잘 처신하래라고. 그러니 당신은 나서서 관여하지 마. 어쨌거나 수진이한테 나도 좀 실망했다. 아이, 그래도 25세 시집은 철없는 애 말에 감정 동요해서 입씨름하지 마. 아들도 장가 보내놨으면 우리 손 완전히 떠난 거야. 애들이 먼저 손 내밀기 전에 우리는 그냥 지켜나 보자고. 어쩐 일인지 남편이 이렇게 일장연설을 늘어놓더군요. 며느리가 시집 올 때만 해도 1월에 같지 않았는데 실망감을 넘어 속상한 마음마저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며느리는 어디서 돈이 생긴 건지 비싼 호텔 뷔페에도 다니고 명품 가방을 떡하니 사진 찍어서 자기 카톡 사진에 올려놨더라고요. 애들 일에 신경 쓰지 말라던 남편 말 때문에 자세히는 못 물어보고 며느리가 일을 구했는지만 물었네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하더군요. 저는 더는 묻지 않았지만 내심 걱정은 되었습니다. 그래도 티는 내지 않았어요. 며느리와 만날 때도 모른 척을 했죠. 그런데 제 걱정과 달리 며느리는 한결 마음에 여유가 생긴 건지 다시 원래의 착한 며느리 모습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원래 살갑고 싹싹한 모습으로 저와 남편에게 잘하더라고요. 어머님, 지난번에 종아리 아프시다고 했죠? 제가 알아보니까 하지 정맥류인 것 같더라고요. 이거 영양제 약국에서 사온 건데 한번 드셔보세요. 하지 정맥류에 좋대요. 저와 남편에게 안부 연락도 잘하고 우리 부부를 신경 써주고 상냥하게 말하더군요. 신혼 초때처럼요. 원래 며느리로 다시 돌아간 느낌이어서 저도 며느리에게 다시 다정하게 대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 관계를 회복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2달 반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여느 때처럼 며느리에게 전화가 걸려오더라고요. 안부 전화겠거니 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진아, 잘 지내지? 어머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전화를 받자마자 며느리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제게 말했습니다. 너 목소리가 왜 그래? 어머님, 저희 엄마 어떡해요? 우리 엄마 좀 살려주세요. 안사돈한테 무슨 일 생긴 거야? 왜 그러는데? 수진아, 울지 말고 진정하고 천천히 다 얘기해봐. 그렇게 시작된 며느리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가끔 안부 전화하며 지내던 안사돈이 갑자기 암에 걸렸다는 소식이었어요. 그리고 수술이 시급한데 돈이 없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모양이었죠. 어머님, 정말 죄송한데요. 저희 엄마 암 치료비 좀 빌려주시면 안 돼요? 제발요. 저희 엄마 좀 살려주세요. 며느리의 간절한 목소리에 저도 울컥했습니다. 일단 며느리에게 알겠다고 하고 일단 사돈께 전화 좀 드려야겠다고 했죠.
그러자 며느리가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안사돈에게 전화를 걸자 목소리가 전과 같지 않게 조금 가라앉은 목소리로 전화를 받더군요. 아무래도 그동안 고생을 한 건지 목소리가 좀 안 좋구나 싶었어요. 여보세요? 사돈, 수진이한테 얘기 들었어요. 암이시라고. 아이고, 어쩌다가 그런 병이 사돈한테 왔답니까? 참 뭐라고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네, 살다 보니 그렇게 됐네요. 애들한테 걱정 끼치기 싫어서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돈이 뭔지 자식들한테 짐을 지우는 못난 엄마가 됐네요. 사돈, 병원비는 저희가 해결할 테니 돈 걱정은 하지 마시고 치료부터 잘 받으세요. 아니에요. 그럼 제가 너무 죄송해서 안 돼요. 죄송이라뇨. 서로 도우면서 사는 거죠. 그래도 될는지. 염치 없지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럼 병원비는 수진이 쪽으로 부탁드릴게요. 네. 안사돈은 건강만 잘 챙기세요. 힘내시고요.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 주말에 수진이를 집으로 불렀어요. 안사돈의 안부를 묻고 나서 병원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수술비에 치료비까지 5천만 원 정도 빌려줄 수 있냐고 하더군요. 안사돈이 모아둔 돈이 없는 데다 보험도 안 들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며느리 명의의 계좌번호를 달라고 했고 그쪽으로 송금을 해주었어요.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이 은혜 절대 잊지 않을게요. 별말을 다 한다. 안사돈 아프시다는데 당연히 도와야지. 그나저나 수술은 언제시라니? 아, 수술이요? 한 2주인가 3주 뒤인 것 같아요. 수술 날짜 안 나왔어? 아, 대략 그쯤이랬어요. 그래, 네가 엄마 잘 챙겨드려라. 며느리가 수술 날짜를 확실하게 말을 안 하길래 수술 날짜가 확정이 안 된 건가 싶었습니다. 어쨌든 수술 전까지 안사돈을 챙겨야겠다 마음먹었어요. 장을 봐서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암 환자들이 먹기 좋은 반찬들로 심심하게 준비해서 며느리 손에 들여보냈죠. 어머님, 이렇게 안 해주셔도 되는데 병원비에 반찬까지 정말 죄송해요. 죄송이라니, 이럴 땐 감사합니다 하는 거야. 네, 감사합니다. 안사돈의 입원 소식이 곧 들려왔고 저는 남편과 함께 병문안을 가려고 했어요. 수술 전에 얼굴 뵙고 힘내라고 응원도 해드리려던 거였죠. 그런데 며느리가 병문안을 말리더군요. 저희 엄마가 안색이 많이 안 좋아지셔서 얼굴 뵙기가 민망하신가 봐요. 그래서 전화통화로 대신하시고 싶다고 전해달라셨어요. 사돈이라는 게 어려운 관계니 그럴 수 있겠다 싶어 전화통화로 안부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역시나 목소리는 전처럼 가라앉아 있었어요. 침체된 듯한 안사돈 목소리를 들으니 저도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지난번 보내주신 반찬 잘 먹었어요. 제가 사돈이 마음 써주심에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별 말씀을요. 아무쪼록 얼른 쾌차하시길 바랄게요. 예, 제가 수술 잘 받고 올게요. 수술을 잘 받고 오겠다는 사돈 말을 정말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었어요. 친정엄마 생신이 다가와서 자켓이라도 하나 사드리려고 백화점에 가게 되었죠. 백화점 명품관 앞을 지나고 있는데 누군가 휙 지나가는데 낯이 익더라고요. 저는 제가 사람을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그 사람이 여기에 있을 리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묘하게 기분이 이상했어요. 그냥 지나칠까 하다가 이상하게 온몸에 전율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뒤돌아 그 사람을 쫓아 뛰어갔습니다. 사돈, 사돈, 수진이 엄마.
사돈은 저를 미처 못 보고 어딘가로 빠르게 걸어가더군요. 제가 뒤에서 아무리 불러도 못 듣는 모양이었어요. 주말이라 사람이 많아서 자칫하다가는 사돈을 놓칠 것 같았죠. 제가 급하게 뛰어가 사돈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사돈이 뒤돌아보더니 저를 보고는 놀란 표정을 짓더군요. 어머나, 사돈. 사돈을 여기서 타보네요. 쇼핑 나오셨어요? 네. 아니, 근데 여기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이거요? 실은 제가 여기서 일한 지 서너 달 됐어요. 안사돈은 청소 도구를 들며 웃어 보였습니다. 백화점 청소부 복장을 한 안사돈을 보고 나니 더 혼란스럽더라고요. 여기서 일하는 거야 그렇다 치더라도 왜 병원에 누워 있어야 할 사람이 여기 있는지 말이에요. 아니 그런데 지금 왜 이러고 계세요? 병원에 있으셔야 할 분이 어제 입원하신 거 아니었어요? 입원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주말 지나서 월요일에 수술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제가요? 전 그런 적 없는데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위암이기라 수술하신다고 수진이가 병원비까지 다 받아갔는데 게다가 저랑 어제 통화도 하셨잖아요. 아니 그게 다 무슨 소립니까? 위암은 뭐고 병원비라니요. 게다가 저랑 통화를 했다고요? 안사돈은 자신의 핸드폰을 열어 통화 목록을 쭉 보더니 제게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통화 목록에 제가 없더라고요. 제가 지난달에 폰번호를 바꿨는데 아직 사돈께 연락처를 못 알려드렸네요. 혹시 어제 통화했다던 번호 좀 볼 수 있을까요? 제가 폰을 꺼내 연락처를 보여주자 안사돈이 기가 막혀 하더군요. 안사돈이 매우 혼란스러워하는 표정을 짓더니 제게 말했습니다. 저 사돈, 이게 아무래도 뭔 사고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지금은 어렵고 이따가 저랑 잠시 얘기 좀 나누실 수 있을까요? 예, 그래야겠네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건지. 안사돈은 당장 쓰러질 것 같은 표정으로 변한 채 다시 일을 하러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저와 함께 만났어요. 커피숍에서 만난 안사돈이 저를 보자마자 고개부터 푹 숙이더군요. 죄송하게 됐습니다. 제 딸들이 사돈에게 몹쓸 짓을 한 것 같은데 제가 사과부터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저는 분명 어제 안사돈이랑 통화하고 수진이 계좌로 5천만 원도 넣어줬는데요. 혹시 뭐 짚으시는 거라도. 제가 딸년을 잘못 키운 죄인이네요. 이제는 안 그러겠거니 했는데 시집가면 잘 살겠거니 했는데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도 샜나 봅니다. 안사돈은 제게 계속해서 사과를 하며 이번 일의 진상에 대해 짚히는 바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안사돈이 지난달에 새 핸드폰을 사면서 기존에 쓰던 폰을 큰딸에게 줬다고 하더군요. 그 말인즉슨 저와 통화한 사람이 바로 사돈처녀라는 거였죠. 사돈처녀 목소리가 안사돈과 너무 비슷해서 제가 깜빡 속은 거였어요. 사돈처녀와 며느리가 짜고 제게 병원비 명목으로 5천만 원을 빌려간 거였습니다. 그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저는 기가 막혀 말도 안 나왔어요. 사돈은 너무 창피해서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어 하는 심정으로 제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앉아 있었죠. 이런 말 변명으로 들리시겠지만 얘들이 지 아빠 사업 망하고 돌아가신 후로 충격이 컸나 봅니다. 어릴 때부터 부족함 없이 자란 애들이라 더 그랬나 봐요. 저희 남편이 구두 공장을 하다가 불이 나서 망하고 빚더미에 앉았어요. 바깥사돈이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만 들었지 자세한 내용을 몰랐었습니다. 안사돈이 옛날 이야기를 꺼내서 들려주는데 안타깝긴 하더라고요. 남편 사업이 망해서 빚을 졌는데
빚쟁이들 빚을 갚아주려고 집까지 팔았다고 했죠. 그래서 길거리에 나아다시피 했고 애들이 다니던 학교도 다 그만두고 이사를 가야 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 상황에 사립학교 학비 낼 돈이 어딨겠어요. 애들 학교부터 공립학교로 전학시키고 원룸구에서 애들이랑 살았죠. 사실 저도 남편 세상 떠나고 한 3년을 무슨 정신으로 살았는지 모르겠네요. 정신 차려보니 애들은 다 성인이 됐더라고요. 제가 애들 마음 신경 못 써준 탓인지 애들이 거칠이 하는 데만 신경 쓰고 살고 있더라고요. 지 친구들은 다들 잘 사는데 자기들만 못 사는 모습 보이기 싫었나 봐요. 알바해서 옷도 비싼 거 사 입고 몇 달 일해서 번 돈으로 가방 사고 그럽디다.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해도 제 얘기를 듣나요. 오히려 저한테 옷 좀 제대로 된 거 입으라고 잔소리나 하죠. 그래도 애들이 이 정도일 줄은 정말 몰랐네요. 다시 한번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안 사돈이 제게 제안을 하나 하더군요. 사돈, 제가 자식 교육 제대로 시켜놓겠습니다. 그래도 안 고쳐지면 제가 도로 데려가서 살게요. 그러니 안 사돈이 저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도울 일이 있을까요? 저는 그 후로 안사돈과 한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서로 헤어져서 집으로 왔죠. 집으로 오는 길에 안사돈 이야기에 마음이 무겁더군요. 이래도 되나 싶고요. 그래도 이참에 며느리 사치병을 고쳐야 하니 이렇게라도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결론을 냈어요. 며느리에게 제가 사돈에 대해 묻지도 않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니 며느리가 먼저 제게 연락이 와서는 자기 엄마 수술 잘 받았다고 거짓말을 늘어놓더군요. 저는 그냥 그러냐고 하고 알았다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제 반응이 이상했는지 며느리가 어색해하며 전화를 끊더군요. 그리고 한 2주 정도가 지났어요. 그 사이에도 며느리는 친정엄마가 많이 좋아졌다는 둥 어쩌고 하는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습니다. 그렇게 일일이 보고할 것 없어. 네? 아, 네. 너 오늘 시간 되니? 시간 안 돼도 일정 취소하고 시간 내라. 갑자기요? 오늘 무슨 날인가요? 가보면 알 거야. 저는 며느리 집에 가서 며느리를 차에 태워 어딘가로 향했습니다. 어느 대학병원의 암병동센터 앞에 내리자 며느리가 어리둥절해 하더군요. 어머니, 여긴 무슨 일로 오신 거예요? 혹시 누가 아프세요? 가보면 알겠지. 뭐해? 얼른 따라오지 않고. 저는 며느리 물음에 일일이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 직접 보여주었죠. 며느리가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얼굴이 상기되어서는 어느 환자 앞으로 후다닥 다가가더군요. 엄마, 이게 무슨 일이야? 엄마 어디 아파? 무슨 일인데? 여기 암센터잖아. 엄마가 여기 왜 있어? 그게 무슨 소리니? 엄마 위암이라며. 암 환자가 암센터에 있는 게 당연한데 왜 놀라고 그래? 아, 그게... 엄마 대장암이야. 오늘이 수술하는 날이고. 그동안 너 걱정할까봐 말 못한 건 미안한데 수진이 너 엄마한테 할 말 없니? 며느리는 어쩔 줄 몰라 하더니 이내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무슨 죄? 제가 엄마 아프다고 속이고 어머님한테 5천만 원 빌려간 거예요. 난 분명 한사돈이랑 통화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니? 실은 전화 받은 사람 우리 언니예요. 제가 돈 없어서 죽겠다고 했더니 언니가 도와준 거예요. 정말 잘못했어요. 정말 내가 창피해 죽겠다. 사기칠 사람이 없어서 네 시어머니한테 사기를 쳐? 이러니 내가 병이 나지. 자식이 지은 죄 내가 다 받는 건가 보다.
엄마, 잘못했어요. 너 대체 돈이 왜 필요했던 거야? 대출 내서 쓰다가 그만. 알고 보니 며느리가 대출을 내서 돈을 쓰고 다녔다네요. 처음 1,000만 원 대출해서 이것저것 사재 끼다 보니 너무 좋았나 봅니다. 한 달에 원금에 이자 얼마만 갚으면 몇백만 원짜리 가방이 손에 들어오니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 욕심이 끝이 있나요? 신상 가방이 나오면 또 그 가방이 갖고 싶어서 또 새로운 대출을 냈답니다. 결국 이자는 이자대로 불어나고 원금은 원금대로 못 갚으니 또다시 대출로 대출을 막았다고 하네요. 그렇게 총 5천만 원이나 대출이 있던 겁니다. 아이고, 머리야. 그래서 대출은 다 갚은 거니? 아직이요. 한 300만 원쯤 남았어요. 왜 안 갚았어? 이자가 저렴해서 그건 천천히 갚아도 될 것 같아서요. 야, 이 등신아. 이자가 싸던 적던 빚을 냈으면 갚을 수 있는 건 빨리 갚아야 될 거 아니야. 너 그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 그리고 애초에 네가 빚진 걸 왜 사돈한테 거짓말해서 돈 갚게 만들어? 너 이거 아주 다리몽댕이를 부러뜨려야 정신 차리지. 안사돈이 침대에서 일어서 며느리 머리채를 잡아 돌리자 며느리가 꾀꾀 비명을 질러댔습니다. 그 바람에 간호사가 와서 주의를 주고 갔어요. 안사돈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나 보다. 수술은 받아서 뭐해. 살아서 이런 더러운 꼴만 보는데. 안사돈,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더니 안사돈의 손등에 꼽혀있던 주사바늘을 죄다 뽑아버리고 옷을 갈아입더군요. 그 바람에 저도 놀라고 며느리도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아니 사돈, 왜 이러세요? 오늘 오후에 수술이시라면서요. 그러자 안사돈이 엉엉 울면서 수술을 안 받겠다고 했습니다. 자식들이 자기 엄마 팔아서 암 걸렸다고 돈이나 받아내니 제가 진짜로 암에 걸렸나 보네요. 애들이 돈 갚기 전까진 전 치료받을 자격도 없다고 봅니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 제발 이러지 마. 엄마, 내가 돈 갚을게. 한 번만 용서해줘. 어머님, 저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제가 그 돈 다 원상복귀 시켜놓을게요. 엄마, 제발, 엄마. 돈 다 갚고 나면 연락해. 그 전에 눈꽃만큼도 살 생각 없으니까. 시간이 많지는 않을 거다. 돈 다 갚기 전까진 나 찾을 생각하지 마. 그러고는 휙 나가버렸어요. 저와 며느리가 안사돈을 붙잡았지만 힘이 얼마나 세신지 우리 둘을 모두 부리치고 택시에 기어이 올라타더군요. 병원에서는 환자가 없어졌으니 황당해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어머님, 저희 엄마 좀 설득해주세요. 네? 제발요. 이러다 우리 엄마 진짜 죽어요. 자식이 부모 속을 썩이면 부모 수명이 줄어든다고 했어. 그러게 왜 그런 짓을 벌여서 상황을 이렇게까지 만드니? 안사돈이 이렇게까지 나오실 줄은 나도 정말 몰랐다. 이제 어쩌면 좋으니. 며느리는 병원 앞 길바닥에서 펑펑 울었고 저는 그런 며느리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날 며느리가 자기 언니를 데리고 와서 제 앞에 무릎을 꿇리더군요. 정말 죄송해요. 잘못했습니다. 우선 이것부터 받아주세요. 그러면서 제게 300만 원이 든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 돈은 뭐예요? 제가 당장은 돈이 없어서 지금 만나는 남자친구한테 빌려온 거예요. 저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돈 봉투를 사돈 처녀 앞에 던졌습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그런 식으로 남한테 빌린 돈으로 갚으면 결국 또 빚지는 건데 이게 다 무슨 소용이에요? 왜 엄마가 그렇게 사라진 건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도로 가져가요. 이런 남의 돈으로 빚 받아낼 생각 없으니까. 그럼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걸 정말 몰라서 묻는 거야, 사돈처녀?
직접 나가서 일해서 피땀 흘려 벌어온 돈으로 갚으란 말이잖아. 안 싸더니 바라는 것도 그걸 테고. 그나저나 걱정이네. 몸도 성취하는 사람인데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짓을 벌인 거야? 죄송해요. 빚 때문에 궁지에 몰리다 보니 제가 정신이 나갔었나 봐요. 정신이 나가도 한참 나갔지. 안 싸도는 자식들한테 부담 주기 싫다고 암 치료비 마련한다고 백화점 청소일까지 하고 있는데. 네? 청소요? 몰랐어? 하긴 알고도 그렇게 돈 쓰고 다녔으면 사람이 아니지. 안 싸더니 바깥 사돈 돌아가시고 너희들 키운다고 허리띠 졸라가며 사시다가 니들 학원비라도 대주겠다고 보험이란 보험은 다 해약하셨대. 그렇게라도 공부시켜서 자식 잘 키워보겠다고. 그래서 그 흔한 실비 하나 안 들어져 있으시다더라. 며느리와 사돈 처녀는 고개를 푹 숙이고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사돈 처녀와 며느리 둘 다 제게 호되게 혼나고 눈물을 한 바가지 쏟아내고 돌아갔어요.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남편과 아들도 이 상황에 어이없어 했죠. 아들 녀석은 어떻게 해서든 며느리를 도와서 이 상황을 해결해 주려는 모양이었지만 제가 어림도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스스로 해결하게 두라고 했죠. 그런데 남편은 이 상황을 기회로 보더군요. 차라리 잘 됐다. 이참에 못된 모를 뿌리째 뽑아야지. 심성이 나쁜 애들은 아니니까 이참에 정신 차리면 좋지 뭐. 그나저나 안 싸더니 참 대단하시네. 이 자식 바로 잡겠다고 제 목숨을 담보로 거시고 말이야. 그런 분이 왜 여태 애들 간수를 그렇게 못하셨는지 이해가 안 가네. 하긴 나도 한참 돈 벌 땐 애들 신경 못 쓰고 살긴 했지. 원래 큰 집 살던 사람들이 작은 집 가서 못 산다잖아요. 크게 누리고 살다가 누릴 것조차 없어졌으니 애들이 엇나갔나 봐요. 바깥 사돈이 생전에 애들이 원하는 건 다 해줬었나 보더라고요. 그러다가 한순간에 다 잃었으니 얼마나 상심이 컸겠어요. 게다가 바깥 사돈까지 객사하시고 요 녀석들 한 짓을 보면 아주 괘씸하다가도 한편으론 딱하네요. 그보다 안 싸던 속이 말이 아닐 텐데 걱정이에요.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는데. 이 사돈이 진짜로 암일 줄 누가 알았겠어. 이래서 말을 조심해야 하는데 말이야. 자기 엄마 위암이라고 속이더니 진짜로 암에 걸렸던 거잖아. 그러게 말이에요. 며칠 후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며느리가 어쩌고 있는지 넌지시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집에 있던 명품 가방이며 옷이며 전부 팔고 있다더군요. 그 다음 주에 아들에게 또 물었더니 며느리가 취직을 했다고 했습니다. 번듯한 직업은 아니고 편의점 알바를 시작했다더군요. 왜 직장을 안 구하고 알바를 해? 그게 제일 빨리 구할 수 있는 일이라서요. 아무래도 며느리 발등에 불똥이 떨어진 모양이었어요. 그리고 또 며칠 후 아들에게서 며느리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수진이가 요즘에 투잡지어요. 무슨 일 하는데? 낮엔 편의점 알바하고 저녁부터 새벽까지 하는 물류센터 알바 시작했어요. 아들은 며느리가 하루 5시간 자고 일만 하는 게 걱정됐는지 제게 월급을 줄 테니 장모님께 비밀로 하고 빚 갚은 걸로 해줄 수 없냐고 묻더군요. 저도 그러고 싶지만 그러면 또 거짓말하는 꼴이 되니 그건 안 된다고 딱 잘라 말해주었습니다. 저라고 며느리 건강 걱정이 안 되겠어요. 그래도 이참에 대충 모르게 넘어가면 절대 안 된다는 생각은 확실히 들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어요. 며느리가 일하느라 바빠 끼니도 대충 때운다는 말을 들어서 아들 집에 반찬해 주러 갔습니다. 며느리가 물류센터에 출근할 준비를 하더라고요. 한 달 만에 마주한 며느리가 어느새 이렇게 말랐는지 원래도 날씬한 애가 피골이 창좁해더군요. 어머님, 오셨어요? 아참, 이거 받으세요.
아직 한참 모자란데 제가 열심히 일해서 또 마저 갚을게요. 봉투 안에는 정확히 3,200만 원이 들어있었어요. 그동안 판 물건들 값에 한 달치 월급을 넣은 돈이었죠. 그래, 애썼다. 밥이라도 잘 챙겨 먹어라. 며느리는 코피가 났는지 코에 휴지를 맞고 있는데 얼마나 짠하던지요. 그래도 모른 척하고 반찬을 두고 나오려는데 며느리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어머님, 혹시 저희 엄마 연락 되세요? 울먹이며 말하는데 참 뭐라고 말해줘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내가 해줄 말은 없지만 네가 반성하고 열심히 사는 만큼 엄마도 잘 계실 거야. 이만 가보마. 그렇게 2달째 되던 날에 며느리가 또다시 돈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제 한 달치 월급이랑 언니가 번 돈까지 넣었어요. 언니가 갚을 돈이 500인데 그중에 200만 원이에요. 그래, 수고했네. 언니도 수고 많았고. 저희 엄마 잘 계시는 거죠? 혹시 엄마 연락처 아세요? 매일 전화해도 연락 안 받으시더니 이제 핸드폰 번호도 없는 번호라고 나오더라고요. 어머님은 아시죠? 저희 엄마 괜찮은지만 알려주세요. 수진아, 안사도 많이 아프죠? 몸도 마음도 많이.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은 이것뿐이네. 시간이 별로 없다는 말이 진짜더라. 엄마, 아니 농담이죠? 엄마는 장모님이랑 연락하실 거 아니에요. 왜 제발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연락처라도 알려주세요. 내가 무슨 자격으로 말해. 당사자가 절대 싫다는데. 돈 다 갚기 전엔 안 나타나겠다는데 어쩌니 그럼. 그렇게 딱 잘라 말하고 나오면서도 저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안사돈 건강이 걱정되는 것도 사실이었어요. 이미 대장암 2기와 3기 사이쯤인 것 같은데 전이도 된 상황이라고 했거든요. 안사돈이 저와 연락하고 있는 건 사실이었지만 얼마나 고집이 세신지 절대로 제 말을 안 듣더라고요. 안사돈, 이 정도 했으면 애들도 알아들었을 거예요. 이제 돈도 많이 갚았고 빚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제 그만 잠수 타시고 애들 보러 가세요. 치료도 받으셔야죠. 절대 그렇게는 안 됩니다. 애들 버릇 고쳐지는 거 보기 전까진 살고 싶은 마음도 없네요. 이러다 수술시기 놓쳐서 위험해지시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안색도 점점 안 좋아지시고 제가 걱정돼서 안 되겠어요. 죄송합니다. 어쩔 수가 없네요. 저는 안사돈에게 수술부터 받고 아이들 하는 행동을 지켜보자고 했지만 안사돈은 끝까지 거부하더군요. 그 사이 얼굴은 더 안 좋아지니 제가 더 마음을 졸였어요. 하루하루가 가시밭길 지나는 것처럼 고통스럽게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또 한 달이 지나 며느리가 돈을 가져왔죠. 며느리가 투잡으로 한 달에 370만 원을 가져오고 사돈 처녀가 200만 원을 가져와서 남은 돈이 각각 500여만 원과 100만 원쯤 되더라고요. 총 600여만 원을 남겨두고 일이 터지고 말았네요. 그날은 몰래 며느리가 일하는 곳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편의점에서 물건 정리하는 모습을 보니 얼마나 짠하던지요. 진상 고객 상대하면서 주눅든 모습을 보니 더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런데 그때 안사돈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네, 사돈. 저 구급대원인데요. 박순녀 씨 가족분 되시죠? 예? 아, 예. 박순녀 씨가 복통을 호소하셔서 지금 땡땡병원에 와 있는데요. 현재 수술이 급히 필요해서 보호자 동의가 필요해서요. 지금 땡땡병원으로 와주실 수 있나요? 저는 연락을 받고 너무 놀라 남편과 함께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가보니 사돈이 침대에 누워있더라고요. 알고 보니 장태색이 와서 끙끙 앓다가 구급차를 타고 오다 실신한 모양이었어요. 아이 고통이 엄청 나셨을 텐데 이렇게 될 때까지 어떻게 참으셨어요?
이러다 장 천공되면 어쇼코사 하세요. 의사는 일단 장 유착과 장 퇴색 증상이 보여서 수술을 해야 하니 동의서를 쓰라고 하더군요. 남편이 동의서에 사인을 하고 입원 수속 절차를 밟았습니다. 수술 들어가기 전 안사돈이 제 손을 잡고 얘기하더군요. 사돈께 또 이렇게 민폐를 끼치네요. 근데 염치 없는 부탁이지만 애들한테는 말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병원비는 제가 퇴원하는 대로 일해서 갚겠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 애들이랑 돈 걱정을 왜 하세요? 사돈이 건강해야 저희 마음도 편해요. 그러니 수술 잘 받고 나오세요. 아무 걱정 마시고요. 수술하면서 종양이 있는 장의 절편을 떼어냈다더군요. 큰 종양은 제거되었지만 일부 림프절에 전이된 것들은 따로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회복실로 옮겨졌을 무렵 제가 아이들에게 연락을 했어요. 안사돈이 원치 않았지만 큰 수술을 한 상황에서 아이들이 모르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안사돈이 회복실에서 입원실로 옮겨지는 사이 아이들이 모두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마취에서 깨어가는 사이 아이들은 제 엄마를 보고 무척 가슴 아파했죠. 안사돈이 정신을 차리다가 아이들을 보고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애들 부르지 말랬는데 제 마음대로 불렀어요. 그래도 엄마가 큰 수술 받았는데 애들이 제대로 알아야죠. 의사 선생님 말씀도 들어봐야 하고요. 엄마, 몸은 좀 괜찮아? 많이 아팠지? 죄송해요. 엄마 수술하는 동안 옆에 있어주지도 못하고. 니들 보기 싫어. 가. 안사돈은 통증에 힘들어했어요. 저는 아이들에게 이제 그만 가보라고 했는데 아이들은 발길이 안 떨어지는지 계속 병실에 머물렀습니다. 의사 선생님 회진 시간까지 안 가고 있더군요. 담당 의사가 다가와 말했어요. 종양은 떼냈지만 일부 전이된 것 때문에 항암 치료 받으셔야 되고요. 일단 수술 회복부터 하시고 항암 치료 받으실 건데 그거 추후에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이미 전이가 된 상태라 치료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네요. 그 말을 듣고 나자 며느리가 제 언니에게 가자고 하더군요. 가자. 엄마는 어쩌고. 의사 선생님 말 못 들었어? 치료 빨리 받아야 한다잖아. 오늘 하루 일 공치면 엄마 치료 하루 더 늦어지는 거잖아. 뭐해? 안 가고. 그래, 가자. 엄마, 우리 돈 벌어올게. 몸 잘 챙기고 있어요. 사돈 처녀 말에도 안사돈은 끔찍도 안 하더군요. 고개도 안 돌리고 인사도 안 받아줬죠. 아이들이 나가고 나자 안사돈이 제게 말하더군요. 제가 너무한가요? 그래도 이 방법밖엔 모르겠네요. 부모 마음 다 똑같죠. 이제 애들은 지들이 알아서 하게 두고 사돈은 치료받고 나을 생각만 하세요. 오늘 온 김에 항암 치료 날짜도 잡고 가시고요. 정말 면목 없네요. 그렇게 또 한 달의 시간이 지났을 무렵 문자 하나가 왔습니다. 며느리가 제게 나머지 돈을 입금한 문자 내역이었어요. 그리고 곧 며느리에게 전화가 왔죠. 어머님, 방금 나머지 돈 입금 드렸어요.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2번 다시 이런 큰 실수 안 할게요. 그리고요, 어머님, 못난 며느리 감싸주시고 받아주셔서 감사해요. 알면 됐어. 아, 저희 엄마 병원비 내주신 건 제가 또 일해서 갚을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건 안 갚아도 돼. 아니에요. 제가 꼭 갚을게요. 괜찮대도? 그나저나 오늘 저녁에 시간 되니? 우리 집에 와서 밥이나 먹고 가라. 오늘 물류센터에 쉬는 날이지? 네. 언니도 오라고 해. 그날 아이들에게 밥을 푸짐하게 먹였습니다.
그동안 둘 다 얼마나 고생을 한 건지 아주 빼짝 말랐더라고요. 손도 거칠어지고요. 예전에는 네일아트다 명품 옷이다 뭐다 해서 귀걸이도 주렁주렁 걸고 다녔는데 지금은 딱 작업복 하나만 걸친 모습이었죠. 이제 돈도 다 갚았으니 일 그만두겠네. 일은 계속 하려고요. 그래? 네.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돈 벌어서 제 노후 준비도 하고 저희 엄마한테도 효도해야죠. 아, 물론 어머님 아버님한테도요. 그래. 건강 잘 챙겨가면서 일하고.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많이 죄송했어요. 저희 용서해 주신 건 일생에 딱 한 번 있는 용서받을 기회였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게요. 그건 안사돈한테 얘기해야지. 누구보다 딸들이 바르게 잘 살기를 바라는 게 안사돈인데. 그 후 안사돈은 항암 치료를 받게 되었어요. 저는 부지런히 암 환자용 반찬을 만들어 보냈네요. 안사돈은 제게 보고라도 하듯 암 치료 후에 늘 연락이 왔습니다. 서로 자주 연락하다 보니 친구라도 된 듯 서로 가까워졌어요. 병원에서는 암 수치가 많이 좋아졌다고 했고 우리 가족에게도 어느덧 희망이 비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 사건을 겪은 지 1년이 지났을 무렵 며느리가 임신을 했습니다. 로봇같이 무표정하던 아들이 하얗게 이를 드러내며 웃는데 딱 30여 년 전 남편을 보는 것 같더군요. 며느리는 임신 후 물류센터 일을 그만두었어요. 임산부가 무거운 물건을 들 수는 없었으니까요. 대신 임신 7개월까지도 편의점 일을 계속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고 우리 집에 다시 한번 웃음꽃이 피었어요. 남편도 아들도 하얗게 이를 드러내고 웃는데 그걸 보는 저도 행복하더라고요. 비록 며느리가 한순간에 실수를 하긴 했지만 며느리 덕에 이렇게 행복한 날도 오더군요. 아기를 보러 자주 아들 집에 가곤 했습니다. 그게 저와 남편의 낙이었죠. 그런데 갈 때마다 며느리가 틈만 나면 책을 읽더라고요. 화장실에 들어갈 때도 책을 가지고 들어가고요. 대체 무슨 책을 그렇게 열심히 보니? 아, 이거요? 뭐 경제나 경영에 관한 책인데요. 이게 은근 재밌더라고요. 경영? 네, 어느 책에서 봤는데요. 경영을 배우고 사업하는 거랑 안 배우고 하는 건 천지 차이라고 하더라고요. 한마디로 직접 겪어서 몸으로 깨우치는 걸 책으로 배워서 머리로 깨우치면 시간적으로 훨씬 이득이라고요. 아, 저 나중에 뭐라도 해보려고 공부하는 거예요. 엄마, 수진이 완전 돈 또 올랐어. 애 키우면서도 맨날 돈 벌 궁리만 해. 며느리는 26개월 차에 아기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다시 일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 안사돈도 몸이 많이 회복되어서 다시 백화점에 일을 나갔어요. 며느리는 화석연료를 태워 동력을 얻은 기관차처럼 한번 돈 벌기 시작한 후로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예전엔 소비에 적극적이었다면 이제는 돈을 버는 데에 전력을 다했죠. 우리 손주가 4살이 될 무렵 며느리가 스튜디오를 창업했습니다. 집 꾸미기 좋아하고 예쁜 거 보는 안목도 좋더니 자기한테 딱 맞는 일을 찾았더군요. 개업하는 날 스튜디오에 가보니 너무 예쁘게 꾸며놨더라고요. 조명부터 소품 하나까지 신경 쓴 티가 나더라고요. 며느리가 저와 남편의 사진 찍어주는데 어디서 찍어도 잡지 화보처럼 사진이 나왔어요. 내 영정사진도 여기서 한 장 찍어야겠다. 햇빛이 잘 들어와서 아주 화사하게 잘 나오겠네. 엄마, 무슨 말을 해도 그렇게 해. 빨리 취소해. 아유, 일단 한번 찍어봐. 얼마나 잘 나오나 좀 보게. 이거 스튜디오 차리는데 한두 푼 든 게 아니겠는데? 또 빚내서 한 거 아니야? 아우, 아니야. 순전히 내가 뼈 빠지게 일한 돈으로만 차린 거야. 페인트 칠도 내가 직접 하고 커튼도 직접 달고 다 내 손길 안 간 곳이 없다고. 하여튼 장사 안 된다고 남의 돈 끌어다 쓸 생각만 해봐. 그땐 사돈이 말려도
내가 너 반품해 갈 거야. 알았어? 어머님, 저 반품 안 하실 거죠? 글쎄다. 내 아들이 너 아니면 죽고 못 사니 내 맘대로 반품은 못 하지. 아이, 우리 며느리가 한금알 낳는 거위가 될 수도 있는데, 지금 반품하면 안 되지. 남편이 맞장구를 쳐주는 바람에 모두가 웃음바다가 되었네요. 그런데 정말 남편 말이 씨가 든 건지 며느리의 사업은 꽤나 잘 되는 듯 했어요. 며느리는 스튜디오를 운영하며 번 돈으로 1년 만에 또 다른 곳에 스튜디오 창업을 하더군요. 얼마나 잘 버는지는 모르지만 꽤 잘 되니 사업을 확장하는 것 같았어요. 수진이가 사업 수완이 좋은가 보네. 분점을 또 내고. 좋은 정도가 아니에요. 수진이가 나보다 돈 더 잘 벌어요. 그리고 수입 안정되면 대학도 다시 다닐 건가 봐요. 사실 며느리가 좋은 대학에 의상 디자인 학과에 입학해서 1년 정도 학교를 다니다가 그만뒀었습니다. 집안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요. 그런데 이제 자기 힘으로 돈도 벌고 대학도 다닐 거라고 하니 제가 더 기쁘더군요. 어느 날 명절을 앞두고 저희 집에 소고기 명품 세트가 배달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보낸 건지 아무리 택배 상자를 뒤져봐도 이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안사돈이 보냈나 해서 안부차 전화를 하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사돈이 자기도 집에 소고기 명품 세트를 받았다더군요. 아니 이게 돈이 얼만데 얘는 이 비싼 걸 샀대요? 그러게요. 좋게 20만 원은 가겠는데. 얘가 또 돈질할 병이 도졌나 보네요. 지난달엔 건강기능식품도 사왔던데. 돈 벌 때 저축해야 하는데 말입니다. 저한테도 영양제 사다 줬던데. 아무래도 제가 단돌이 좀 해야겠네요. 아껴 쓰라고 한마디 해도 되죠? 그럼요. 근데요 사돈. 사돈은 그거 받을 자격 있으세요. 저는 아니지만요. 덕분에 우리 딸 버릇 고쳤잖아요. 아이고 제가 한 게 뭐 있다고요. 다 사돈 덕분이죠. 아닙니다. 사돈이 우리 딸 보듬어주고 아픈 저까지 잘 챙겨주시니 지도 보고 배운 게 있었겠죠. 이게 다 사돈 덕이니 사돈은 사양 말고 다 받으셔야죠. 사돈과 서로에게 공을 미루다가 결국 둘 다 선물을 받는 걸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후 며느리는 저와 안사돈에게 폭풍 잔소리를 들어야 했죠. 지금은 여전히 저는 며느리에게 옳은 소리, 쓴소리하며 지내고 있어요. 아마 귀에 딱지가 안 됐을 겁니다. 그래도 옆에서 바로잡아주는 게 우리의 역할이 아닐까 싶네요.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